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대일 맞짱을 떴음에도 고전하는 우크라이나 전황. 작년 10월에 중동전쟁이 새롭게 터지면서 사실상 서방 세계의 지원과 관심은 급격히 이스라엘 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식어버렸고 이제 2023년에 서방 세계 전체의 지원을 등에 업었던 회심의 대반격 작전까지 사실상 실패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더욱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반격 작전이라고 했는데 거의 자살 작전과 다름없다는 우크라군 내부에서도 이런 불만들이 나왔었고요. 중동에 서방의 관심이 집중됐을 때 그때부터 러시아의 공세가 굉장히 본격화됐다는 뉴스입니다. 최전선에서 러시아가 그 기세를 놓치지 않았죠. 예. 지금 이 뉴스가 바로 열흘 전의 뉴스인데요. YTN 뉴스인데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조차도 더 이상의 항전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이날 열흘 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야 하나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놀랍게도 협상은 어떻게든 지금 시작돼야 된다. 전쟁 휴전에 대해서 그게 44%였고요. 종전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13%까지 나와서 이걸 더하면 사실 57%죠. 57% 가까이가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휴전을 하든 협상을 하든 뭔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이미 과반수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훌쩍 넘었다는 뉴스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뒤로 더 후퇴하게 됐고요. 동부 격전지에서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격전지였다는 아우디이우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런 데 넘어서 지금 영토가 이렇게 지금 되었네요. 하지만 이 싸움이 수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고 사실 러시아는 그동안 거의 혼자 싸우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전황에 패색이 짙어지게 된 거는 잘 살펴보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전쟁 터졌을 당시부터 남의 나라 사정인 이 전쟁에 어떻게든 개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그때 선을 넘는 개입만은 또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서방 측에서. 이 말은 즉 힘의 균형이 크게 차이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력만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차이였죠.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그런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은 해주는데 선 넘는 지원은 안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의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되는 딱 그 수준까지만 지원을 해줘서 오랜 소모전이 될 수 있는 만큼만 계속 뒤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였고요. 결국엔 처음에 아름다운 의도와 달리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게 만들면서 되려 이 전쟁만 길게 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그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나와서 이 전쟁이 조만간 며칠 내로 일어날 건데 우리 미국과 서방은 반드시 가만두지 말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날이고요. 지금 며칠 전인 2024년 2월 24일 이때까지가 전쟁이 딱 일어난 지 2년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이 2년 동안에 이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제가 이 보고서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당시 바이든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틀림없이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임.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남의 나라 일이라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됨. 푸틴과 러시아는 분명히 악의 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다 같이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함. 그래서 이때 서방 세계에서는 그럼 자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같이 싸워야 한다는 뜻임?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건 안 됨. 그러다 자칫 전쟁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입은 피해야 함. 파병도 안 되고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긴 무기도 절대 지원해주면 안 됨. 또 전황을 일시에 뒤집을 수 있는 최신의 전투기, 그런 제공권을 장악하게 해주는 최신의 전투기도 절대 안 됨. 라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돕자면서 그게 뭐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자는 뜻 아니었나? 하니까 야이 그러다가 세계대전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고 미국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적극적인 개입은 피해서 대신 뒤에서 적절하게 적당한 돈과 적당한 무기만 지원해 주는 거야. 자칫해서 큰 전쟁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돈과 무기 지원해 준다는 게 사실상 연합군 아니야? 연합군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실제 총 들고 앞에서 싸우는 것만 우크라이나가 대신 해주는 그런 대리전이네.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나 제한적인 무기들만 지원해 주니까 우크라이나가 다시 밀린다. 이러다가 곧 러시아한테 넘어가고 전쟁도 이제 지면서 끝나겠는데 했죠. 그때 다시 미국이 나와서 그래? 그럼 우리가 위성 군사 레이더 정보 다 지원해 준다. 원래는 안 되는데 또 최신식 전차도 우리 다 같이 지원해 주자. 그리고 초장거리는 아니어도 중장거리까지는 우리가 중장거리 미사일까지는 좀 지원해 주자. 괜찮겠지? 그리고 F-16 비행기도 원래는 안 되는데 이것도 좀 고민해 볼까?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야, 원래는 선을 넘는 지원이라고 그런 건 안 된다며. 이미 처음부터 사실상의 참전이라고 지금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다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다 지원해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에서 이길 수나 있게 해주지. 이게 뭐야. 괜히 시간만 끌고 그동안 전쟁 피해만 더 커졌잖아. 미국이 발끈했습니다. 시끄러워. 그럼 지금 이게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난 진짜 잘해보려고 한 건데 결국 원인은 내 탓이 아니라 악당 푸틴 때문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 됐다. 그건 그렇고 이제 보니까 2년 정도 지나갔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예전 영토 탈환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휴전을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 미친 빨갱이 놈 저 뻐꾸기 날리는 거 보소. 야 너는 불쌍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도 없냐? 자유, 평화, 정의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몰라? 지금 이걸 포기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대로 계속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돈과 사람을 계속 그 안에 갈아 넣자고? 이제 우크라이나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우리가 힘들다 진짜로. 이런 얘기들도 나왔죠. 그러니까 야 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번 전쟁에 가장 많이 돈 대주고 무기 대준 건 바로 우리 미국이야 인마. 힘든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이대로 우크라 무너지게 놔두면 다음은 고스란히 유럽 니들 차례야 인마. 알아? 니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시킨다고 해서 러시아가 니네 유럽이랑 예전처럼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아? 이미 우리가 지난 1, 2년 동안 이번 전쟁 동안에 스웨덴, 핀란드 다 러시아에 국경 딱딱 붙어있는 애들 전부 다 나토 가입 이미 다 시켜놨고 이제 또 러시아하고 딱 국경 붙어있는 우크라이나도 가입시키려고 만장일치로 딱 지금 준비 중이잖아. 그러면은 휴전해도 푸틴도 이대로는 뭐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이런데 벨라루스 빼고 전부 다 나토 연합국 되어서 거기에 미사일 기지, 방어 기지 다 들어오면은 그 미사일 사정거리가 바로 스위치만 누르면 모스크바, 코앞 모스크바 날라가 다 때려부실 수 있는 건데 푸틴이 그걸 가만히 있겠냐? 어떻게든 그거 맡겼다고 또 유럽 니들한테 쳐들어올 게 뻔하게 됐어. 안 그러냐? 내 말이 틀려? 그래도 이 전쟁 여기서 적당히 관두고 싶어? 그러든가. 그럼 뭐 우리 좋지 뭐. 남의 나라 싸움인데 뭐다러 뭐 우리 미국이 열래냐? 우리도 여기서 적당히 손 빼고 각자 갈 길 가자 이제.
미국도 뭐 더 이상 뭐 신경 쓸 필요, 우리도 유럽에서 그냥 당장 무기랑 군사 다 뺄 테니까 어디 저기 군사 강국 러시아하고 니들 허약한 유럽하고 둘이 사이좋게 하면 잘해봐라. 잘 되나 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또 그런다고 그렇게 갑자기 또 그러나 하면서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꼬여버렸지 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유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년 동안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각 나라들이 어떤 이익과 어떤 손해를 받는지 각국의 결산 보고를 나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은 어땠는가? 유럽은 결국 가장 근접한 경제 협력국이었던 러시아하고 모든 무역을 다 끊고 손절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의 에너지 조달 비용, 원자재 조달 비용 등은 영구히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2024년 현재 유럽은 아직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초입 현상을 동시에 같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기울고 있는 셈입니다. 덕분에 전쟁 전에는 한때는 잘 나가던 유로화가 전쟁 이후로는 연일 달러화에 비해서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회복이 되었지만 전쟁 영향이 제일 클 때, 한창일 때는 1유로가 1달러와 동등하게 되는 달러 페리티 현상까지 나오면서 유로화가 곤두박질 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2010년대에 사실상 점점 달러가 약해지면서 유로화 등이 강세가 되고 덕분에 앞으로 미국은 점점 지는 해가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이나 다른 준기축통화국들이 점점 그 틈을 비집고 부상하게 될 거다라고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 전문가들이 다들 그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그 예상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 빗나갔고 다시 한번 지금은 그 이후로 달러 강세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또한 냉전이 무너진 이후에 20세기 말에 냉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2010년대에 와가지고는 중국이 점점 무시 못할 수준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당시 중국하고 꾸준히 경제 교역을 넓혀가고 있던 유럽은 중국이 성장하는 만큼 중국 시장 커지는 만큼 거기에 자기들 숟가락을 얹고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이용해서 유럽도 침체를 벗어나서 제조업과 새로운 신산업의 부흥을 구축하려 했던 그런 야심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유럽의 야심이 전쟁을 통해서 싼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주면서 경제를 도와주던 러시아하고도 손절치게 됐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산한 비싸고 품질 좋은 유럽 물품을 열심히 사주던 중국하고도 손절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유럽 전체의 경제 미래는 사실상 탈출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유럽의 경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던 독일이 지금 딱 그런 상태죠. 예. 그나마 이제 유럽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유일한 희망은 미래 먹거리인 그나마 전 세계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나 전기차나 인공지능 등의 산업 분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누구하고 경쟁하냐.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뺏어오든지 아니면은 아시아하고 경쟁하면서 뺏어오는 일 뿐입니다. 실제 같은 우방끼리 바로 이런 미래 산업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지금 서로 간의 보조금 경쟁, 정부 지원 경쟁, 또 뭐 탄소세 그런 걸로 압박하면서 우방국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의 이런 중요 산업들이 자꾸 유럽, 일본, 미국 등에 뺏기고 있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그동안 유럽은 또 차후에 이제는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현재 국방력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이 다음 타자가 될 거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타자가 될 거다라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한 정치 선전은 사실 그동안 전쟁 터지기 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실리 외교를 추구하면서 유럽의 이익만을 추구해오던 많은 소신파 정치인들의 입지를 위축시켰고요. 빠르게 우경화 바람이 불면서 유럽 내부에서도 미국하고만 손잡게 되는 친미파 정치인들을 잔뜩 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에서 스스로의 자력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독자적으로 개척해보자는 정치적 원동력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사라졌고요. 한 2, 3년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유럽 내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력만 아주 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유럽 전체에 공급해주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고요. 이제는 미국이 좀만 서툴리면 유럽은 큰일 나는 거죠. 또 군사적으로도 유럽 전체를 다 나토화를 지금 거의 시켰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하고 완전히 군사적으로 척을 지는 바람에 이제는 미국이 서툴려서 국방력을 유럽에서 뺀다 해버리면 꼼짝없이 러시아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죠. 예. 완전히 이제는 유럽은 사실상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경제도 완전히 망가졌네요. 여기 관련 자료들, 뉴스들 첨부했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마저도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나토 회원국이 됐고요. 예. 스위스마저도 중립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척을 지게 됐고요. 그동안 러시아하고 서로 군축 합의를 했던 거, 평화시에 그런 거 전부 다 잇따라 효력 중단됐고요. 그나마 경제는 힘들어진데 군비 증강하는 데에 모든 경제력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유럽은 되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돼서 군비 경쟁이 가열되었다. 그런데 워낙에 그동안 무기고에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하고 척을 지면서 유럽의 무기고를 채우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얘기,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10년 동안은 미국의 군사 원조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핀란드 이어 덴마크도 다시 한번 미국하고 방위비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도우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국방에 지금 힘을 당장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없으니까 미군을 영구 주둔하기로 이번에 결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군은 유럽 전체 많은 미군 기지를 더 주둔시키면서 방위비도 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더 키워서 사실상 이제는 완전히 유럽을 자기 꼬붕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어땠나 볼까요? 러시아는 처음 전쟁 터졌을 무렵부터 그 당시 제가 보냈던 보고서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역시나 지금도 매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으로서 여러 서방 지원국들과 다대일로 붙어야만 했었고 처음부터 러시아 해외 자산들이 모두 동결되면서 서방과의 모든 무역이 끊겨버렸고 수많은 경제 제재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처음 전쟁 터질 때 러시아는 자원과 식량이 충분히 자급자족되는 나라이고 아무리 밖에서 경제 제재를 해도 몇 년은 그냥 버틴다. 너끈하게.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실제로 초기 어려움을 처음 1년, 2년의 어려움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극복해내버렸습니다. 물론 전쟁 전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지금 경제의 구석구석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고 했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초기와 다르게 2년 정도 지나면서 국제사회 질서가 개편됐고요.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예전과 달리 과감히 동서진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리 외교들을 추구하면서 지금은 춘춘 전국시대처럼 되어버렸고 러시아도 이제 전쟁 초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서 꾸준히 러시아 물건들을 오히려 더 사주는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이네 하면서 그런 나라들을 점점 더 많이 고객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중동 등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터질 때부터 미국 주도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나선 그 정책들 대부분이 당시에 하나하나 뜯어보면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보다는 러시아에 많은 돈을 들여 투자 중이던 유럽과 다른 나라들한테 오히려 더 큰 타격이 오는 정말 축구로 얘기하면 자살골 같은 웃지 못할 제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거 많이 제가 좀 우려했었죠.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도 현대차 공장 같은 거 뭐 14만 원에 다 뺏겼죠. 그 막 몇백억 몇천억짜리 지금 그러나 당시에는 그 전쟁 터지고 그 한 6개월 1년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빌드업된 자유진영의 어떤 그 논리, 즉
불쌍한 희생자인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다 같이 살리고 악질 악당, 지구촌 최고의 악당인 푸틴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든 벌하고 견제하자라는 이런 굉장히 이념적인 선동 광풍이 그 당시에 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과연 무엇이 진짜 효과적인 제재 방법인가, 또 무엇이 가장 서로의 희생을 적게 하면서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가라는 것을 감히 우리가 스스로 이성적으로 묻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직 당시에는 이 싸움은 절대 질 수 없고 앞뒤 안 가리고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하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다른 의견이라도 낼라 치면 당장 빨갱이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방 언론들이 미국 주도의 효과적인 제재와 지원으로 러시아가 역시나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이대로만 가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날마다 정치 선전하던 때, 그런 때에도 실제 러시아는 서방 언론에서 맨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그 내용과 다르다라고 제가 당시 2022년 4월 13일에 유럽의 그 방송에 소개된 기사 내용을 가져와서 소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더 러시아라고, 여기 보면은 유럽에 지금 러시아에 진출한 유럽의 폭스바겐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다 제재 그런 거 한다고 미국 주도로 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네 공장을 제재하고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 봐도 되게 웃겼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서방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 하지도 않죠. 경제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알다시피 우리는 소련 붕괴와 그 이후 90년대 혼란, 체첸전쟁 다 겪어봤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당시에 비하면, 그런 얘기 나오고요. 또 러시아는 이미 2010년도 후반에는 꾸준히 달러 자본으로부터 이미 독립을 이만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그런 경제 제재의 어떤 충격이 당시에 선전하는 것만큼 크지도 않았죠. 그럼 그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2년 동안 엄청나게 계속 러시아 목을 잡고 막 쥐면서 지금 힘들게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했으니까 현재는 좀 어떨까요? 그런데 2024년 현재 러시아 경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국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호황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합니다. 자, 작년 2023년, 2024년 금년까지 주요국 경제 성장률 보십시오. 미국보다 더 많이 성장합니다. 러시아 경제가. 러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순입니다. 국제통화 IMF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놀랍죠? 제일 잘 나가네요. 선진국 이런 나라들, 개도국들 빼면, 신흥국들 빼면,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기사 하나 가져왔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올해에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미국은 물론 G7을 압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많이 덕분에 이제 서방의 어떤 그 기업들이 다 빠진 자리 중국이 다 채워주면서 중국도 굉장히 러시아 덕택에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모스크바 시내에선 축제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생활 불편 외에 경제는 굳건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경제 활성화는 러시아가 모든 산업을 전쟁 군수물자를 대기 위한 산업으로 전면 전환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호황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그 후유증도 무시가 못하게 되므로 마냥 이거를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2년 동안 열심히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들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면, 이 방식대로만 하면 러시아를 힘들게 만들고, 이 전쟁도 그래서 러시아를 힘들게 해서 스스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힘이 없게 만들어서 전쟁도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다들 따라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결국 러시아는 세계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가운데 홀로 아주 잘 버티고 있다. 이거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오히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했는데 자유진영들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더 미국 빼고 다 더 힘들어졌다는 거,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결국 2년 동안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해서 따라갔는데 그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 실수였다는 것이 지금 결과로 드러난 겁니다.
예전 금모으기 운동 생각나죠? 예. 금모으기 운동.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무지한 국민들만 당했다라는 얘기. 자, 물론 그 와중에 미국만은 이 전쟁 이후로 가장 큰 경제적 덕을 보았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주던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시장 모두 미국이 가져갔고요. 유럽과 그 밑에 중동 등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자기들도 뒤늦게 군비 지출을 신냉전 시대에 맞게 엄청나게 늘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미국 앞에 가서 제발 미국 무기 좀 팔아주세요 해서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을 판로가 전 세계에 아주 크게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사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버티는 러시아 경제와 대박난 미국 방산업계.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죠. LNG 같은 천연가스 같은 거는 완전히 유럽에 이제 미국이 다 대주고 있고요. 러시아는 그렇다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2년 결산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가장 큰 손해를 봤고요. 시간이 갈수록 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기간 산업과 시설 인프라 아주 정말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쑥대밭이 되겠죠,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수출 효자 품목인 농산물들을 키워야 되는 농토가 전쟁의 포화 아래 완전히 더 망가지고 있고요. 또 전쟁 후에 다시 열심히 일해서 산업 활동을 회복시켜야 될 젊은 노동력 생산 인구도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싸울 사람이 없어서 60대 여성까지 입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병력이 없어서 최대 앞으로 50만 명을 더 모집하겠다. 추가 동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애초에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자유세계가 이 나라를 지원해주면 이 전쟁은 쉽게 러시아를 굴복시켜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끝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가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해준 만큼 러시아 패전국한테 보상금을 받아내고 배상금을 또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다시 재건해주는 이권 사업에 다 우리가 한 발씩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모두 그만큼 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당시에 여러 나라를 꼬셨던 그런 장밋빛 계획,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다 미끼라고 했었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2년 지나니까 정말 우크라 재건 사업으로 우리가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실제 그 효과에 점점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갚기로 했던 이 정도면 우리가 지나고 나서 갚을 수 있다 했던 채무 다시 한번 2027년 3월까지 또 한번 유예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채권단한테. 예. 점점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우크라이나가 회복해서 우리가 거기에 경제 재건에 참여해서 뭔가 보상을 받거나 어떤 빌려준 거에 대해 좀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는 사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구소련 연방에서 최근에 독립한 많은 동유럽 국가들처럼 칠러 세력과 친유럽 세력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지역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지역적으로 이미 예전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와서 몇십 년 전부터 많이 거주하면서 지역에 살고 있고요. 또 가까우니까 러시아하고 더 많이 교류하면서 친러 성향이 강한 자치구들도 그 안에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정치 세력들이 많았지만 이 중에서 평소에 친미 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미 정치인이 바로 주장했던 게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 나토 가입과 또 러시아에 맞서서 나토에 가입해서 국방력을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내가 당선되면 꼭 이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당시에 친미 정치인인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런 동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부정부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부패한 정치인들의 염증을 느끼고 어부지리식으로 대충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예상도 못했던 젤렌스키가 어부지리식으로 깜짝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 아주 웃긴 일이 당시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었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스스로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국민들의 그
실제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지지 세력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정치 세력은 없었고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고 그때부터 젤렌스키는 영웅이 되고 지지도는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체에 굉장히 많이 있던 칠러 성향의 정치 세력들은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모두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전쟁 터지자마자 다 쫓겨났고요. 또 그동안 전쟁을 지원해주는 미국과 또 IMF가 자신들의 원조를 대가로 직접 현재 우크라이나에 만연해 있는 부패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우리가 이런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줘봤자 부패 세력이 다 냠냠할 거 아니냐 하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경제 요소 자리에 박혀있던, 요직에 박혀있던 칠러 성향들 혹은 중도파 성향들의 많은 주요 관리들을 전부 다 전쟁 비상 계엄령 상황을 구실로 해서 미국의 입맛에 맞게 빠르고 정리하고 숙청시켜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지난 1년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주요 관리 부처들, 핵심 관리 부처들 모두 친미파들로 빠르게 그때부터 물갈이를 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전체가 원래가 그 지역 문화가 미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이고 친미 문화 같은 건 없었고 종교나 역사, 문화적으로 완전히 러시아하고 훨씬 더 친밀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지방 유지나 토호 세력과 같은 많은 주요 관리지, 군수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이 칠러 세력이나 반미 세력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나름의 성향들이 있지 친미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을 사실 전쟁을 핑계로 해서 지지 기반이 제일 약했던 젤렌스키가 다 엎으려고 해도 사실 그것은 막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쟁 터지고 젤렌스키의 인기가 치솟던 1년 동안은 상관이 없었지만 전쟁이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젤렌스키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는 굉장히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가만 보니까 이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을 우리가 치러주면서 손해만 본다 그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억눌려 있던 찍소리도 못하고 억눌려 있던 이제는 미국의 시대다 젤렌스키 시대다 하고 가만히 있던 많은 요직에 있던 주요 인사들이 점점 이제는 젤렌스키가 친미적인 행보만 벌이고 또 이 전쟁도 사실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미국의 유리한 식으로 끌고 간다 하면서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작년 후반기부터 굉장히 대반격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했죠. 키이우, 수도 키이우,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시장이죠. 이 사람도 나와가지고 예전에 젤렌스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이제는 할만하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실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거다. 실각할 거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까지 이 사람이 했고요. 당시에 제가 보니까 2023년 12월 작년 말에 키이우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그때 이런 내용이 굉장히 극에 달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휴전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민들은 젤렌스키보다는 당시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에게 더 높은 지지를 보이게 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계속 싸워온 전쟁 영웅이면서 동시에 자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외세에 휘둘리는 대리전보다는 우리만의 실리를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휴전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실리파였습니다. 그 당시 기사인데요. 전쟁 지속 찬반 여론 팽팽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리더십의 의문이 자꾸 사람들이 커지던 상황이었고요. 총사령관이 이제 이런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 당시에 나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병무청장을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원 해임했는데 가만 보면은 부패 세력을 뽑는다고 지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친미 성향이 아닌 애들은 무조건 다 갈아엎고 전부 친미파로 갈아놓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다. 이런 건 나라를 망치는 짓이다 하고 대놓고 불만을 이때부터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갑자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 전쯤인가요? 젤렌스키의 이제
차기 대통령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총사령관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해임을 시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계급장 떼버리겠다는 거죠.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정치 전문가들 모두가 사실상 친미 젤렌스키가 자신의 정적을, 가장 큰 정적 라이벌을 숙청한 그런 움직임으로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당시 기사인데요. 전시 부패가 있었다, 꼬투리를 잡고 반역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자기 정권을 위협하니까 해임시켰다라고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군인 집안에서 태어난 이 잘로주니 총사령관은 개전 후에 철의 장군으로 불리면서 전쟁용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지난해 말 12월에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우크라이나 국민의 88%가 이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은 62%였습니다. 굉장한 큰 차이가 나죠. 또한 이 총사령관을 지금 계급장 띄고 물러나게 해서 정치적 기반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 즉 이자의 양 날개를 꺾는 것은 우크라 내부에서 이 사람 주도로 휴전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을 미리 막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을 숙청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여기서 휴전으로 끝나지 않고 더 길어지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움직임을 좋아하겠네요.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몰래 휴전 논의하다 발각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휴전 어떤 협상을 그쪽으로 좀 주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해임됐죠. 정적이 제고됐다는 얘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처럼 작년 하반기, 특히 작년 말부터는 정말로 이념 논리에는 젊은 층들이 항상 어느 나라나 이 9세대에는 이념 논리에 완전히 매몰되는데 진영 논리 이런 거에 굉장히 그나마 유연한 게 젊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점점 더 이 전쟁을 길게 가져가봤자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 하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젤렌스키 곧 실각할 거다. 총사령관이 이제는 88%의 더 높은 지지를 보이면서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미국만 좋은 외세들만 좋아하는 그런 전쟁, 우리가 대리전, 우리 희생은 그만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자, 휴전이나 어떻게 푸틴하고 잘 협상을 해보자 하는 이런 사람은 제거가 됐죠. 이 총사령관이 숙청된 이후로 최근 한 보름 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들, 여론조사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다시 젤렌스키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대부분이 휴전보다는 끝까지 항쟁하는 쪽을 선호한다는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가 역시나 급속히 우리나라 등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전국에서 정말로 어느 쪽 여론조사를 더 신뢰 깊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이제 각자가 판단할 몫이겠죠. 여기도 보면 연합뉴스에서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의 자료를 가져온 걸 보면 최근 2024년 2월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차라리 휴전하자 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과반이 넘는다는 게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면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 보면은 아니다, 항전하자가 70%다. 정반대. 이제 굉장히 혼란한 시대죠. 마지막으로 2년 전쟁을 거쳐서 미국은 어떤 결산이 나왔는가. 이미 미국은 틈틈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짧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누군가의 곤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폭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씨에서 도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신의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유럽 경제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게 되었고요. 식량, 에너지, 방산 산업 등에서 이렇게 다 미국의 구매자가 되면서 미국 경제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요. 또 10여 년 전부터 점점 약해지던 달러 대신 슬슬 부상하던 유로화도 다시 전쟁 때문에 영원한 2인자 위치로 후퇴했고요.
세계는 확실히 다시 한번 달러 기축 통화 강세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그전부터 달러 자본을 지속적으로 줄여오면서 금을 열심히 모아오던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완성된 신냉전 시대에서 러시아도 이제 큰 시장을 잃고 미래의 경제 발전 원동력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에만 올인하고 있죠. 또한 그동안 세계 전쟁 비상 상황과 그에 따른 전방위에 걸친 이념적인 경색을 전 세계에 갑자기 가져오게 되면서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적인 종속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거리를 두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들만의 실리를 추구해오던 유럽을 이제는 그 안에 있던 몇십 년, 몇백 년 전통의 중립국들까지도 전부 다 중립을 포기하고 거의 전부를 미국 편으로 다 돌려 세웠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유럽 지역에서 아주 크게 확대하는 제일 좋은 결과들이 왔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사실상 전쟁이 금방 끝났으면 오지 못할 결과들이었고요. 누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쟁이 이렇게 막상막하의 수준으로만 어느 한쪽으로 확 기세가 몰아세우지 않게 적당히 지원을 해주면서 시간만 질질 끌게 되면서 전쟁이 길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한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다음번 2부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3년차 전쟁에 유럽 전쟁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전망을 볼 건데 결국은 앞으로의 전쟁도 금방 끝나지 않고 오래 갈수록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미국만 그 수혜를 보면서 달러 강세의 기축 통화와 미국 경제만 오히려 더 이 힘든 와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미국이라고 뭐 전쟁을 더 오래 끌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이 오래 길게 질질 끌어갈수록 미국은 점점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